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북한에 귀순했던 사람들을 강제 송환했죠, 비밀리에.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제 깊게 망가져 있는지 보여주는 케이스인데요. 오늘 그거부터 짚어가면서 얘기를 드리죠. 북한 귀순자들이 가지고 왔던 장비가 오늘 국정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많이 숨기지 못했네요. 일단 이 목선임에도 불구하고 노트북, 그 다음에 휴대폰, 평양제 휴대폰이라 그러니까 아마 아리랑 휴대폰일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제 GPS, 이 사진의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요. GPS 좌표, 지도 이런 것만 나오는 그런 미국제 GPS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장비들이 아니거든요. 미국제 GPS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가 이제 같은 모델인지 몰라도 이게 거민이라는 회사 거라는데 이게 인터넷에서 가격 보면 한 20만 원에서 40만 원씩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전자 장비만 한 기백만 원어치 되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명백히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포승줄로 묶고 그 눈을 가려가지고 그 다음에 무장 경찰에 의해서 강제 송환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적십자사가 이걸 다 주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일은 이제 뭐라고 말할까? 이거 좀 범죄 행위가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죠. 왜냐? 북한이 유엔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반인류 범죄 집단이거든요. Anti-Humanity Crime. 그러니까 반인류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대량 학살을 저지르는 그런 사교 체제이기 때문에 여기로 사람을 추방했다. 이건 일종의 살인 행위죠. 그래서 이제 드리는 분들이 어저께 기자회견을 인권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인권위는 아시다시피 유엔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무지막지하게 강한 지위를 부여해서 그 다음에 좀 깡통 좌파스러운 사람들도 꽉 채워나갔고 아무 짓도 안 해요. 사람들 괴롭히는 일만 하지 이런 결정적인 건 안 합니다. 그래서 인권위 사무실 앞에서 저기 이제 가운데 마이크 잡고 계시는 분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의 김태훈 아마 대표실 거고요. 한변이 거기 이제 변호사 모임이니까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도 같이 해서 정의통일 법률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러니까 감춰놓고 깜깜밀실에서 감춰놓고 이 귀순자들을 강제 송환시킨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의통일 법률 모임, 왜 갑자기 정의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우리가 천주교 사회 정의구현단인가 정의실현 사제단인가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정의란 말이 별로 안 좋은데 이때는 정의를 반드시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 이 북한 통일학원에서는 이제 국제적 법률 용어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전환기 정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Transitional Justice. 이게 뭐냐? 북이 말하자면 반인류 범죄 집단이니까 그 지배 계급을 혹은 거기에서 앞장서서 고문하고 처형한 자들을 반인류 범죄로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북체제가 붕괴된 다음에. 그래서 북에 대해서는 전환기 정의라는 이슈를 많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 법조인들이 혹은 법률학자들이 이 북과 관련돼서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이건 전환기 정의를 염두에 둔 그러한 단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lawyers and 뭐라 그럴까요? law scholars, 그러니까 변호사 및 법학자 for reunification with transitional justice. 아마 이렇게 단체명을 달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전환기 정의가 있는 통일을 위한 법률가, 변호사 및 법률학자들 모임, 그런 이제 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정의통일 법률 모임과 한변이 서훈 국정원장, 정경두 국방장관, 정의용, 김현철 이런 사람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살인 방조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아주 흉악한 짓을 한 거예요. 이거는 왜냐? 아시다시피 우리와 북한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협정이 없죠. 만약에 범죄인 인도 협정이 있으면 지금 탈북자들 다 강제 송환해야 됩니다.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 쪽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라는 북한 측 주장 혹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재판에서 가려지지 않은 주장에 의해서 북으로 일방적으로 비공개리에 송환시켜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원래는 여기서 재판받고 여기서 복역해야 돼요. 죄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반인류 범죄 집단이 다스리고 있는 대량 학살이 자행되고 있고 공개 처형이 자행되고 있는 그러한 죽음의 땅으로 너 죽어라 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문재인 586 집단이 이게 탈북자를 참으로 증오하고 있구나 혹은 뭔가 좀 악마적인 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재인 586 집단의 악마성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증오심, 경멸심 이런 거 다 떠나서라도 쿨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 문재인 586 집단이 북 눈치를 많이 봅니다. 왜냐? 북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편하게 뭐 생각해서 문재인 586 집단 저 사람들은 종북 혹은 친북 성향 혹은 뭐 햇볕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퍼주지 못해서 안 달랐고 그다음에 한박도 같은데 무장도 막 방치하고 한강 하구원도 막 숭숭 구멍을 뚫고 DMZ도 구멍을 뚫고 저거 무지하게 간첩스러운데 뭐 이런 우리는 그런 비판 또 그런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문재인 586 집단 사이에 알력 혹은 긴장에 대해서는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북한 지배 집단이라는 게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잘못되면 다 남 탓을 하는 양아치란 말이에요. 깡패란 말이에요. 자기 문제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해요. 이런 그 양아치스럽고 깡패스럽고 살인자스러운 자들은 전부 남 탓이에요. 그런데 이 집단의 관점에서 보면 김대중 노무현 때는요. 실컷 퍼주기 얻어먹고 그리고 외부는 차단돼 있어요. 그러면 외부가 차단됐다는 건 뭐냐면 미국과 접촉할 필요도 없고 국제사회에 튀어나갈 필요도 없고 그냥 딱 외부와의 벽을 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과의 접촉도 컨트롤 해가면서 하고. 그런데 박근혜 때는요 안 퍼졌죠. 그러나 외부와 접촉이 없다. 외부와 차단돼 있다라는 상황은 그대로 유지됐었다고요. 문재인은요. 결과로 보면 박근혜 때랑 다른 게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랑. 못 퍼준 거예요. 퍼주고 싶은데 미국이랑 국제사회가 딱 경제 제재로 딱 브레이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퍼주고 싶어도 못 퍼줘요. 걔들 입장에선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 뭐 그런 쪽에서 와서 쏙닥거려 가지고 미국 만나면 잘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천지 사방을 미국 만난다고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지금 경제 제재로 나라는 거덜나 있는데 무슨 평창올림픽에 오셔야 된다 그래서 어마무시한 응원단 꾸며가지고 평창올림픽 보내놨더니 그 앞에서 호주 출신 김정은으로 분장하고 앞에 북한 응원당 앞에 쫙 걸어갔잖아요. 그런 호주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경제가 거덜나 있는데 문재인이가 방북한다고 해서 뭐 능라공원 이런 데서 어마무시한 쇼 부려주고 그런 게 다 부담이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결과는 뭐냐? 하노이에 가서 완전히 밟혔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너희 문턱 높아. 이 문턱까지 올라와야 그 다음에 우리 시작하는 거야 얘기. 그렇게 미국이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은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미국에 봉사하는 삐끼로 보이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으슥한데 술집 많은 저기 밤에 돌아다니다 보면 술 취한 사람들 접근해서 뭐 물 좋다 그러고 무슨 양주 싸다 그러고 뭐 맥주 싸다 그러고 이러고 이제 영업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술 취한 김에 거기 쫓아 들어가서 먹으면은 갑자기 이제 청구서가 엄청 나오죠. 그 우리가 삐끼라 그러잖아요. 이 지금 김정은이 문재인 586 집단을 볼 때는 김정은 체제, 북한 지배 체제 입장에서는 이건 미국의 앞잡이 삐끼예요.
그런 면이 있다고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죠. 약점도 뭐 많을 테고 그러니까 저런 무리한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저 살인 행위거든요. 청와대가 주도했다. 그럼 문재인이 살인자인 거예요. 저거. 아까 직권남용, 직무유기, 살인입니다. 살인방조입니다. 이 그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이 문재인 586 집단을 미국에 봉사하는 삐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북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야, 우리는 지금 공화국이 망하냐, 없어지냐 기로에 지금 서 있어서 미국이랑 생사를 걸고서 대립하고 있는데 너희는 미국과 유엔이 좀 협박한다고 우리한테 물자 하나 제대로 안 보내? 그러고도 너희가 우리의 벗이고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동지고 우리의 동료야?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너희 말 믿고서 트럼프 만난다 그러고 미국 만난다 그러고 허송세월만 하다가 돌이켜보니까 우리 목에는 더 올가미는 더 조여져 있고 중국에서는 신뢰를 상실했고 너희 나쁜 놈들 아니야? 너희 CIA 간첩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문재인 586 큰일 났습니다. 저는 청와대에 그 경호를 늘리시기를 권합니다. 북으로부터 김신조와 같은 특수군대가 오는 수가 있습니다. 하기야 뭐 특수군대까지 보낼 것도 없겠죠. 갖고 있는 데이터만 미국에 잘 제공해도 돈 좀 받아서 두둑히 챙기고 충분히 보복을 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짓을 저지를 때는 이제 정신머리가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이자들이 이제 문재인 586 집단 이자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이제 그건 뭐 그 다음엔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저는 이자들이 지금까지 실제로 계속 노림수는 뭐였냐? 헌법 파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정질서 파괴, 자유민주주의 파괴, 헌법 파괴. 한번 그 히스토리를 보시죠. 일단 이자들이 이제 그 조국위가 나와서 그때 개헌안을 발표했을 때 그때 그 표방한 슬로건이 지방분권주의예요. 그런데 지방분권이라는 거는 그러한 절대 선으로 표방된 적이 없습니다. 정치학에서. 왜냐? 보통 이제 연방제를 할 때는요. 그 연방을 가는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이다. 그러면 연방제거든요. 그 왜 그러냐? 그 전에 프러시아도 몇 개의 중세 때부터 내려온 몇 개의 소공국들의 저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프러시아 지역에서 우리가 루터교가 만들어졌잖아요. 개신교, 루터의 종교개혁이 만들어졌을 때 그걸 보호해 준 거는 삭손 영주였다고요. 삭손 지역에. 그래서 이 독일은요. 그 제국이 된 거, 독일이 통일이 된 거는 1871년입니다. 보불 전쟁 직후예요. 그 보불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프러시아가 독일의 다른 소공국, 아직 통일을 못한 소공국들한테 야, 우리 독일 연방 같이 가자. 그래서 연방으로서의 독일 제국을 발표를 했어요. 그 어디서 했냐?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베르사유 궁에서 했죠. 물론 다 가보셨겠지만 베르사유 감옥과는 전혀 다릅니다. 파리에서 한 15, 16km 떨어져 있죠. 굉장히 잘 지은 궁이고 왕이 와서 잘 쉬던 되고 그리고 뒤에 그 사슴 사냥 놀이터가 있죠. 그러니까 사슴을 산채로 그물로 잡아다가 그 사슴 사냥 놀이터에 풀어놓고 왕이 이제 사슴을 쏘아 맞히는 그런 놀이를 하고 그런 그 뒤에 숲이 있고 그런 궁이죠. 이 베르사유 궁에서 바로 1871년에 독일 제국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통일된 거예요. 따라서 그 이전에 중세 때부터 쭉 내려온 깊게 올라가면 저기 그 게르만의 로마 멸망 이후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 6세기인가 5세기인가 5세기쯤 되죠. 5세기 이후로 한 1300~1400년 내려온 그 독일 각 지역의 소공국들 소영주 국가들의 그 연합체가 연방체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연방
배경이라는 거는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미국 같으면 당연하죠. 처음에 그 식민 시대 때부터 주가 그때 이미 있었잖아요. 주가. 그래서 그 주 대표들이 모여서 대륙의회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 대륙의회에서 나중에 이제 그 독립을 선언하게 되죠. 그리고 처음에 뭐 열 몇 개 주였다가 독립할 무렵에는 그랬다가 이제 그 미국 대륙 내부로 자꾸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거 이제 변경주라는 걸 또 만들고 변경주는 테리토리라 그래서 준주예요. 아직 주가 아닌데 이제 주가 될 그 과정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거기가 이제 특정한 조건, 인구 밀도라든지 기타 등등이 만들어지면 그게 스테이트, 주로 승격을 하죠. 맨 마지막으로 주가 된 게 하와이죠. 하와이는 1950년대에 아마 주가 됐을 텐데 그럼 그 이전에 뭐였냐? 캘리포니아가 컨트롤하는 준주였어요. 그러니까 테리토리였다고요. 스테이트가 아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지방 분권이다, 연방이다 할 때는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는 그게 없어. 그거 왜 해야 돼? 이유가 없어. 아, 그냥 좋으니까 하지. 분권이 좋다야. 분권이 선이다. 제가 언젠가 세뇌 탈출에서 말했듯이 분권 자체는 선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전통이거나 혹은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이지. 근데 우린 그런 게 없다고요. 분권이 선이라고 하면요. 맨 마지막에 뭐가 되냐. 아파트 단지마다, 그다음에 동마다, 그다음에 층마다, 호마다, 마지막엔 한 호, 한 가구 안에서도 방마다 분권해야 돼요. 아빠, 우리 분권주의가 좋아. 그러면서 방문 딱 닫아 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가려 그러면 입국사증, 비자 제출해야 되고 그런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방 분권주의라는 거 없다니까요. 그게 선이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어느 정치학 책 봐도. 이 인간들이 근데 갑자기 개헌을 하면서 분권이 선이다. 분권 만세 이러면서 개헌 추진했었잖아요. 이거는 중앙정부 무력화 음모였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지금도 그 영향 그대로 미치고 있는 건데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했을 때 자기들이 옛날에 노무현 때 이거 배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부 돈 쌈짓돈 만들어 가지고 그때 이렇게 배상금 비슷하게 나눠준 적이 있어요. 몇 천억. 그걸 갖다가 뭐 독립운동 법관이란 자가 대법관이란 자가 김능환인가 뭔가 김명수 아래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이 판결문을 쓴다. 그러고서 강제징용에 대해서 일본의 기업이 배상해야 된다 이러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그 전에 있었던 한일협정을 한 몇 년에 54년 만에 부순 일이에요. 53, 4년 만에. 그래 놓고 이거를 조국이 용어로 빌면은 재판주권, 죽창주권이고요. 이거를 뭐 민변스러운 그런 판사들 용어로 우리버 연구회 뭐 이런 유형의 판사들 용어로 빌면 이게 사법주권인데 이런 용어가 없어요. 법률에. 있다 그러면 제일 유사한 게 중국 공산당의 사법주권인데 중국 공산당 법학의 사법주권은 우리 영토 안에서는 우리 법이 제1위적 지배권을 가진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과의 조약 혹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중국에 안 통한다. 이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중국식 사법주권이에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의 사법주권은 뭐냐? 판사 개개인의 정신적 독립성을 자유민주주의 법학에서는 사법주권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상한 판사들 또 조국이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또 더불어민주당 재판주권이니 죽창주권이니 사법주권이니 이런 얘기는 전부 중국 공산당식 용어예요. 이거. 근데 이 용어가 헌법 6조를 파괴합니다. 헌법 6조에 보면 체결 공표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 6조를 파괴하는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 대법원 판사들이 작년 10월에 한일협정을 파괴한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헌법 파괴에 아주 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이제 그 선거법도 똑같죠.
이게 준헌법이거든요. 선거법은. 이 계약 음모 보세요. 지금 27일 날 뭐 패스트 트랙 올린다 그랬다가 또 문희상이가 이걸 12월 3일 이후로 늦춘다고 또 말을 했어요. 아무튼 패트 상정한대요. 근데 원래 패트는 지급히 처리해야 될 민생 법안이 여야 간 합의가 도달 못해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 여야 합의로 이렇게 상정되게 돼야 되는데 민생의 교란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패트를 만든 거예요. 이 선거법 요번에 개혁하겠다는 건 시급히 처리할 민생 법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거법은 말하자면은 그 어떤 성격의 법이냐, 이거 준헌법적 법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고치면 안 돼요. 막 그랬다 큰일 나는 법이에요. 이거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고치는 법이거든요. 자, 이 정도의 사단을 저질러 놨는데 한국당 오늘 그 재선 의원들 발표문 보고 제가 배꼽을 잡았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 통과 후 사퇴하겠대. 통과 후. 아니 통과 전에 사퇴해야지.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통과 후 사퇴를 왜 얘기하냐? 예산 다 주무른 다음에 사퇴한다는 거예요. 예산 때 자기 지역구 챙길 거 다 챙겨놓고 선거 준비 다 끝내놓고 그리고 이제 통과됐어 우리 사퇴 룰랄랄라 내년 4월 선거운동 이제 몰빵할 수 있겠네. 사퇴 빠이빠이 이거 하자는 거예요. 구역질 나는 꼼수죠. 지금 법이 망가져가고 헌법 체계가 깨져가고 있는데 최대 야당의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마지막 자기 지역구 선거구 자기 관련된 상임위 자기 선거구 예산 자기 관련된 상임위 예산 다 챙기고 그거 예산 딜 다 때리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저 법은 나빠 그래서 우린 사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문희상이 이것도 12월 3일 이후로 이제 올리겠다고 하는 그 게슈타포법, 공수처라고 불리는 법이에요.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좀 짧게 지나가더라도 이게 아무튼 헌법을 한 3가지 최소한 어깁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헌법 파괴에 올인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귀순자가 왔는데 그리고 북과는 범죄인 인도협정이 맺어지지도 않아 있고 맺을 수도 없어요. 거긴 반인도 범죄 국가니까. 마피아보다 더 1000배, 10,000배 잔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범죄인 인도 방식 비슷하게 해서 그것도 범죄인 인도도 안 돼. 범죄인 인도 하려면 범죄인 인도 이게 인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공식적인 무슨 그 의사 판단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대로 돌려보낸 거예요. 국민한테 발표도 안 하고. 문재인 씨 똑바로 들어주세요. 이것 때문에 당신들 줄줄이 감옥 갑니다. 줄줄이 감옥 갑니다. 이거 지금 고발당한 정머시기 장관 뭐 서훈 원장 당신들 앞으로 감옥 줄줄이 갑니다. 이건 흉악한 짓이에요. 이건.